반갑습니다. 타일러입니다. 이제 다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희가 이제 타일러 볼까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일러 볼까요를 이제 구독을 하게 되셨고, 사실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근데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는데 그거 많이들 봐주시면 며칠 사이에 그냥 길 다니다가 사람들이 약간 쳐다보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그게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타일러 볼까요를 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이제 구독자를 좀 모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돼서 40만 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시면 그 숫자가 안 생기잖아요. 네, 이제 4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Q&A를 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 침상민 님이랑 했었는데 그분이 진행하시니까 제가 별로 뭐 생각하고 뭐 할 게 없이 그냥 와 이렇게 했었는데, 직접 하니까 이렇게 댓글을 보게 되잖아요. 약간 매료가 돼요. 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하여튼 Q&A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보라보라님의 질문인데요. 타일러님, 저는 창업 준비생인데 이미 질문이 너무 좋아요. 저는 창업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다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전 할 계획인데 시작 전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다른 일도 하는 중이라 고정 수입이 적지만 있기는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경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좀 피부로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 돌아다니면 사실 공실이 진짜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서울을 벗어나면 지방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심각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경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면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도 포함인데 중소기업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국 안에서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어떤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고 스스로를 일터 만들어가는 이런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제가 더 건전하거나 덜 건전하거나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종계를 봤을 때 원래 20% 이상이 자영업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문화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자영업자 비중 20% 무너졌지만 여전히 자영업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제목이 긍정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찾아보시면은 조금 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확실히 좀 경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요거는 좀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적지만 있는 수입을 통해서 좀 버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내 업을 차릴 수 있는 데 시간을 쓰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보통 우리가 리세션이 온다고 하거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그게 하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뚫어가는, 혹은 그때부터 슬슬 시작하는 그런 업들이 버틸 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 호황이 되면은 성장을 좀 더 빠르게 하겠죠. 왜냐면 이미 자기가 이제 기반을 깔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정 수입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러면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써니 언니님, 타일러의 극복히 힘든 일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타지생활 두려움 극복은 어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한국말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I just stick to my guns and I dig my heels i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오를 해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버틸라고 포기하지 않고 스트레스 조절을 하면 되니까, 저는 그런 binaural beats라는
음악을 자주 듣거든요. 그거는 이제 양쪽에서 BPM이 다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뇌파를 좀 평화롭게 이렇게 유지하는 음악인데, 그런 거를 좀 들으면 일단은 신체적으로 스트레스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호흡하는 거 있어요. 그 두 번에 들이마시는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코르티졸 분비 양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시에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극복하는 방법이고, 네, 네, 단전 호흡?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습습호 맞아요.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네, 스트레스 조절을 하고 평상시에 몸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엄청 고집을 부려서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지 생활에서 두려움 극복을 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두려워도 집 나가야 되는 거고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수연이 님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인데, 혹시 타일러님 팬미팅 참석 수요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아신다면 팬미팅 열어주실 수 있어요? 강연도 해주시면 듣고 싶어요. 티켓료 지불할게요.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팬미팅 여러분 이제 하시면은 실제로 뭐 해요? 강연을 해요? 아니면 노래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연습이 필요해요. 춤? 북토크 조금 더 어울리겠다. 그쵸? 토크쇼 형태로 가고 중간중간에 징글 같은 거 어때요? 그 징글 정도는 만들면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만 명 돌파하면 팬미팅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공약을 걸게 됐네요. 진짜 이 라이브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연이님 답변을 드리자면 의향이 있습니다. 굿즈도 만들어 봐달라고 유미님이 말씀하셨네요. 시간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차차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일러님 최근 릴스를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열심히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자주자주 올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온라인 미디어가 진짜 중요한 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제가 원래 안 썼던 거였는데,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들 좀 내려가 보시면은 뭐 한글 과자 내용 이렇게 공동 작업 올린 것들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옛날에 그냥 사진 하나만 올리고 막 글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영상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그거 약간 부담이 있었거든요. 항상 기존의 매스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다 대본이 써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이니까 릴스를 내가 해도 되나? 이런 거를 내가 능력이 있을까? 충분할까? 이런 거 스스로 좀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올해부터 그냥 그런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그냥 마음껏 시도를 해보는 한 해로 갖기로 했고, 그래서 연초부터 바로 쇼츠를 이것저것 올리고 릴스를 이것저것 올리고 그냥 경험한 바를 올리는데,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뭐 스벅에 있었던 일이 그렇게 기사화가 되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날 때 그냥 간단히라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회에서 12회 연속 정도의 경제 관련 강연 프로그램. 유미님 어떡해요. 좋은 기획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려볼까요에서 세계, 언어, 미국 막 이런 키워드 위주로 콘텐츠를 내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뭐 미국이랑 중국의 패권의 어떤 관계 구도가 생겨 있는 부분이랑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갑자기 뭐 코코아 물가가 기후이기 때문에 막 급상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뭐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도 경제는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거를 사이드로 살짝이라도 건드리는 콘텐츠를 한 번 올리면 그걸 되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경제 얘기든 뭐 국제 정세, 세계 경제, 세계 질서, 뭐 세계 정치, 제가 요즘에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싶고 이 판이 바뀜에 따라서 내 입지를 어떻게 취해야 되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 하는 이런 니즈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이제 맞아요. 궁금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댓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고민이 되는데 타일러 볼까요에서 이런 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좀 더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유비님이 물어보시는데 좋아하는 책들도 괜찮다면 소개해주세요. 좋아하는 책들. 갖고 올 걸. 네. 근데 일단은 제 뒤에 있는 책들이 있는데 여기 좋아하는 책이 있나? 뭐 한번 볼까요? 여기 네.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책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읽는 책들은 그 킨들로 보고 있어요. 거의 영어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파이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 때부터 외국어로 보면은 좀 더 그 책 보는 시간이 더 생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외국어로 되어 있는 소설이나 책들이나 이런 걸 이제 약간 찾아서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줄 베르느라고 이제 프랑스 작가인데 19세기에 그런 사이파이를 거의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구 속으로의 여정 Voyage au centre de la Terre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해저 2만 리를 보다가 멈췄어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이파이의 다른 작가들도 막 광고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제 킨들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작품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파운데이션을 다 봤어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거의 모든 작품을 다 읽어봤고 너무 진짜 추천이에요. 우리 이제 영어로 world building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책을 썼을 때 세계관을 얼마나 크게 잡고 조금씩 이 얘기가 전개가 되면서 그 세계관이 좀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보이고 더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줄거리가 이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책들 볼 때 저는 너무 흥미롭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형언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너무 대박이에요. 그냥 보셔야 돼요. 그냥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 흥미로운 게 끝까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스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보세요. 그냥 파운데이션을 보시고 그다음에 로봇 시리즈를 보시고 엠파이어 시리즈를 보시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듄 시리즈도 다 봤고 The Expanse라는 시리즈도 있는데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읽었는데 되게 좋아했던 책들로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으니까 불어로 책을 봤을 때 제일 초반부터 되게 오랫동안 많이 봤던 책들은 아멜리 노통이라고 불어로 작품을 쓰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어릴 때 일본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뭐 1살, 2살, 3살일 때 자기 부모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교관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 어릴 때의 모국어가 사실은 그 도우미가 있었으니까 그 도우미가 이제 일본어로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일본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불어화가 돼서 자기의 어떤 정신이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Le Métaphysique des Tubes라는 책인데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이 다 커서 쓴 게 있는데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한국에도 있는 그런 상명하복의 되게 굳어진 조직화의 그 회사 문화가 있죠. 그런 거를 비슷하게 이제 일본에서 경험한 거를 자기가 소설로 풀어낸 게 있는데 그거 Super et Tremblement 라는 작품인데 요것도 진짜 좋았어요. 그게 이제 외국어 서적 추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라보라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창업 관련된 질문이 있었으니까 가장 좋아했던 게 Running Lean 요거였는데 그냥 린 스타트업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소화를 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디어의 뼈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 위에다가 근육을 붙이고 있는지 살을 붙이고 있는지 구분이 되니까 이런 lean startup 관련된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그 서적이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국어판이었어요. lean startup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저는 원래 외교학 전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외교학 석사를 하면서 봤던 책 혹은 외교학 관련이 있는 책 중에서 제가 이제
번역 작업을 했던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첫 임기 때 나왔던 책 하나 있는데 그게 Fascism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들린 올브라이트라고 이분이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 때, 그 민주당이죠. 90년대 그 냉전이 끝나고 두 번의 임기가 이어지는 동안에 이 마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국무부 장관을 했던 거죠. 일단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난민으로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였던 지역이 이제 현재 체코인 거죠. 이제 그 지역에서 나와서 난민이 와가지고 결국 미국까지 와서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제 국무부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인데, 독특한 인물이고 이제 유엔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하면서 유럽권에 있는 사람을 많이 상대했고, 특히나 동유럽을 많이 상대했는데 독재 아니면 파시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자기 경험 위주로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아마 당시에 트럼프가 나온다 첫 임기 때 미국 안에서 얘기가 많아서 이 사람이 조금 포퓰리즘을 한다. 포퓰리즘이 뭐냐, 그리고 포퓰리즘이 조금 파시스트적인 게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때 이런 제목으로 나올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근데 내용은 다 트럼프 내용이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국무부 장관 일을 했을 때, 즉 외교부 장관 일을 했을 때 90년대에 미국의 대외 관계를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독재적인 습성이 있는 지도자를 만난 거의 경험들이에요.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 책이었는데 이거 번역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서를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시카고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학사를 받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한반도를 이제 전문 분야로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어학연수 잠깐 왔다가 결국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로 해서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공부하기로 했던 목적 중에 하나는 진짜 한국적인 관점을 좀 이해를 하고 싶었거든요. 서양 국가의 세계관을 똑같이 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 어떤 다른 관점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일부러 영어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학원에서. 그런 수업을 피했어요. 그리고 강의 기획서가 나오니까 빌독 그런 목록이 있어요. 뭐 어떤 책이나 이런 어떤 걸 위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살펴보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제일 많은 수업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하나는 이제 한국의 외교사 관련된 수업이 있었어요. 한반도 외교사, 사실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외교사라면은 보통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국제라고 하면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교학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국가만 행위자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포함을 하겠다. 외교사라면은 서양 중심의 근대 국가가 있고 헌법이 있으며 주권이 있는 그런 구조의 세계관이 나타나기 전에도 있었던 국제 질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조공을 마치고 이런 역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 국가가 어떻게 전례가 들어오고 식민지화 관련된 이야기랑 식민지가 끝나고 이제 근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뭐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품절이 됐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한국의 세계관의 역사,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의 세계관의 역사,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한국의 세계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들이었어요. 외부인으로서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배우신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용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한국 민족주의라는 책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국의 민족주의는 저항이라는 상황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포인트가 한국의 민족주의는 저항이라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저항민족주의라고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고 한국의 민족주의가 뭘까 이렇게 가면은 파악이 안 돼요. 그 진짜 뭐 서양 국가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를 있는 그대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아 여기도 민족주의가 같은 맥락이겠지 이러면은 진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항민족주의의 어떤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막 하는지를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이용희 교수가 사실 한반도의 외교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교수라고 해요. 이 사람이랑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전 상관없는데 어쨌거는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였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영작 선생님이 쓰신 건데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라는 책이에요. 사실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말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학당에서 안 알려주고 뭐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으면 그냥 조금씩 겉핥기를 하고 정말 심층적으로 많이 파고들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 이런 거를 해야 사실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책이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우리가 같이 이제 라방을 시작했는데 지금 8시 22분이에요. 그래서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Q&A 많이 해달라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타일러 씨 최애 한국 맛집 어디예요? 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미더덕만 아니면 다 먹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많은데 요즘에 마라탕 시키는 걸 그렇게 자주 하게 됐어요. 마라탕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최애 한국 맛집은 마라탕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없어진 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데 자메이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만드는 닭고기 요리가 있어요. jerk chicken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끝내주게 그런 막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약간 막 후추 향이 딱 잘 나고 막 이러는데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게 합정 지역에 있었는데 Zion Boat라고 했던 것 같아요. Zion Boat.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 되게 좋아해서 단백질 듬뿍 충전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 많이 먹고 싶을 때 자주 갔었는데 양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죄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외교부 근처에 그냥 일반 백반식당이면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에 외교부 근처에 그런 건물 지하에 있는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아무거나 그냥 드시면 다 맛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이름이 뭐지? 포시즌즈 근처에 그 순대 내장탕 하는 데가 있는데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무역센터에 한번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일할 때가 있었거든요. 코엑스의 식단가가 아니고 직원들 위주로 가는 식단가가 있어요. 네, 거기 순두부 파는 데가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질문도 있었는데 학업을 마친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학업을 마친 시점이 2016년이었어요. 일단 이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면서 엄청 문의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방송 문의가 아니고 되게 흥미로운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이 2016년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2016년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붐이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엄청 크게 지역별로 스타트업을 키우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혁신기술 투자했던 진짜 신기한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여기서 일하는 거 어때? 이렇게 이제 제안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저는 원래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이런 데서만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할 때는 EEOC라고 이제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라고 연방 정부에서 만든 기관인데 고용평등기회위원회 인데 거기서 일을 했었고 상원의 사법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그랬다가 주미 한국대사관 대사실에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항상 국가부문에 있었던 거예요. 공공부문에. 감사합니다. 공공부문 구한범님 감사합니다. 공공부문에 있었는데 근데 방송을 통해서 제 모습이 보여지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미국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사업에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립 부문에서 문의가 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갑자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내용적인 것들을 같이 도와주자, 그런 제의를 받으니까 제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원래 미국에 돌아가서 외무고시 같은 걸 치고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 정보 분석 업계에서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는 안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또 공공부문에서 일을 해보면은 기업이라는 주체 자체를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경제라는 거는 파악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냥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안 맞으면 그만두고 또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실험을 하자 해서 해보기로 했는데 그거 참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기에 또 진짜 신기한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 먼저 안 돌아가기로 했고, 그렇게 했다가 저도 창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국제정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여기 작은 기업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세계 경제를 보게 되는데 얘네들의 연결고리가 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약간 꽂혔습니다. 도전하는 즐거움, 맞아요. 도전하는 즐거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진짜 도전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Q&A는 진짜 너무 많이 봤는데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